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고유 주파수와 물체가 일치를 하게 되면 진동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알겠죠? 바로 그거를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수정 진동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 진동자에서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이게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 자, 다섯 번째가 바로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를 한다. 즉, 그 말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고유 주파수는 질량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반비례한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진동수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런 것들도 눈치를 채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진동자의 주파수는 무엇에 비례한다? 뭡니까? 질량 분의 1에 무슨 뭡니까? 비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가 증가할수록, 즉 어떤 물질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를 한다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측정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뭐다? 바로 자,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 바로 이 물질이 바로 뭐다? 그쵸? 질량을 재려는 미세 물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 수정 진동자 자체의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결과로 어떻게 된다? 바로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진동자의 주파수는 바로 수정 진동자 질량분의 1에 비례를 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쵸?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즉, 바로 뭐다? 진동자의 주파수를 통해서 뭡니까? 질량을 측정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또 하나가 나오죠. 바로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식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 다 썼어요? 그쵸? 민석이 다 썼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지워놓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다? 질량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이꼴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 바로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야. 그러면 분모가 측정된 질량이고 분자가 바로 뭐다? 주파수의 변화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둘 중에 뭐가 크다? 그렇지, 변화 정도. 바로 분자가 커야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민감도가 큰 수정 진동자 같은 경우는 바로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측정된 질량에 비해서.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유념을 하고 내용을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뭡니까? 수정 진동자를 통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어요. 과정을, 그렇지?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바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특정 기체의 농도도 감지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정 진동자의 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자,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특정 기체가 달라붙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질량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역시 감소를 하게 된다. 즉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바로 기체 분자에 의해서 특정 기체에 의해서 수정 진동자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역시 주파수는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자, 이때까지 계속 냅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서 달라붙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왜 더 작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돼? 농도가 진할수록 붙는 기체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 말은 뭡니까? 증가되는 질량의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질량의 진동 주파수는 바로 뭐다?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진동수가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붙는 기체의 양은 증가하게 되고 붙는 기체의 양이 증가한다는 건 이꼴 수정 진동자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수정 진동자의 질량이 증가하니까 결국 어떻게?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더 작은 주파수 감소량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한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바로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외가 되는 거죠. 바로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농도 측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농도 측정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뭐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수정 진동자의 특정 기체가 붙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바로 수정 진동자의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주파수는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바로 뭐다? 일정 시점이 되면 그쵸? 주파수의 감소가 멈추고
일정 값을 유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접착이 되게 되고, 그렇죠?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어떻게? 농도 측정 시간이 감소를 하는 거지 농도가 진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어떻게?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바로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을 해야 된다. 기준이 되는 것을 미리 측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자, 미리 측정해둔, 그렇죠? 대상 기체의 주파수 변화값과 비교를 통해서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결국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모의고사에 보면은 그 뭡니까? 어떤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 이 나무가 언제, 이 가공품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할 때 그때 바로 뭐야?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미리 나무 측정 연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그 뭡니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먼저 어떤 그 기체만 순수하게 그 기체만 있는 걸 가지고 주파수 변화를 미리 농도로 측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이 혼합물 기체 안에 요 기체가 얼마나 들었는가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저 마지막 하나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이걸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분의 주파수 변화 정도 요거를 가지고 하면은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선생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다음 거 좀 보고 있읍시다.
아이고 덥다고 창문만 했더니.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지문 복합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주제 복합 지문. 그렇죠, 바로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변화 양상. 자,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세 번째 지문 보도록 합시다. 주제 복합 지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 시간에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지금 현재 많이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보면은 신분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양반 중심의 그렇죠? 그런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 뭡니까? 산업공상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서 신분을 나누어서 직업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되면서 이후에 뭡니까? 신분제도가 혼란스럽게 돼.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공명척도 판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라의 업적을 세운 사람을 이제 신분을 높여주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조선 후기에 되면서 몰락양반도 발생을 하고 평민들 중에서도 바로 뭡니까? 부를 축적한 분홍이나 혹은 뭡니까? 대상, 큰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정리해둔 글이 바로 요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다. 자, 양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신분을 양인과 천인 두 가지로 나눈 것이 바로 양천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배경 지식하고는 조금 달라졌어. 그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해?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양천제, 양인하고 천민으로 두 개로만 나눴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양인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반과 평민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자, 여기서 양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천인은 바로 뭐다?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이 되어서 천역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천인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역시 정리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조선시대 신분 제도를 보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양천제를 이루고 있었다. 양천제는 양인 더하기 천인인데 자, 여기서 양인은 바로 무엇이다? 과거 응시가 가능했고 하지만 바로 뭐다? 납세, 군역 등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 소속 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역을 담당했다 라는 거죠. 즉 천인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비도 보면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 거예요. 이때 공노비가 바로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사노비는 개인한테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이렇게 사노비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기생도 그랬습니다. 기생 중에도 뭡니까? 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생들도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세분화가 될 수 있지만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바로 뭐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양인은 바로 뭐다? 나중에 분화가 되는데 어떻게 분화가 된다? 양반, 그 다음에 뭡니까? 중인,
그 다음에 상인. 이렇게 세 개로 분화가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원래는 양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야. 양반의 뜻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양반? 양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원래 양반의 양자가 둘양자야. 알겠죠? 그래서 양반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문반과 무반 두 개의 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한 거예요. 즉 원래 양반은 바로 뭐다?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을 양반으로 불렀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고려 때부터 막 지속되다 보니까 세습이 되더라는 거야. 나중에는 음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문은 양반 가문인데, 그죠? 뭡니까? 나중에 과거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뭐 진사나 초시에서만 멈추는 그런 집안들도 생기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양반으로서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굳어져 버려가지고 뭡니까? 그 양인이 세분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에 속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농민이나 공업인들. 알겠죠? 마지막에 상인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자,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신분제는 갑오개혁까지 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인식이 내는 게 쉽게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에도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분제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미있는 영화 중에 이제 그 YMCA 야구단 같은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에서 YMCA 단체가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최초의 야구단을 결성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신분제가 이제 없어진 상태다 보니까, 일제시대니까 없어진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야구단 할 사람들을 끌어모았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뭡니까? 평민 그 쌍놈이, 예전에 쌍놈이었던 사람이 정확하게는 공을 이렇게 양반한테 패스를 하니까 양반이 슥 피해버려. 쌍놈이 던지는 거 어떻게 양반이 붙잡냐 이라고 해서. 알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보다 합시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조선시대의 신분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농업 생산력 증대,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 이런 이유로서 뭡니까?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신분제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자, 그렇죠. 바로 여기서 이제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천인. 그 중에서도 노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속량이나 도망 등으로 신분이 해방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신분을 사는 거예요. 평민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망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역을 도망 빠져나와 버려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전산화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렇지? 전부 다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써가지고 문서로서만 작성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지역 가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딴 지역에 가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들어보고 실제로 보지는 않았을 건데, 드라마 중에 대장금 보면은 대장금이 임금의 어이로서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여자 어이로서. 근데 그러다가 영조가 죽게 돼요. 정조가 죽게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어이들은 자기가 모시는 왕이 죽게 되면 무조건 유배를 가야 돼. 그게 그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알겠습니까? 물론 강함 따져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좀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죽게 되면 좀 약한 처벌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벌은 무조건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장금이 특히나 정조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장이 폐색되는 일종의 똥구가 막혀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죽게 되니까, 병으로 죽게 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유배를 원래는 보내가지고 평민으로, 천민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대장금이 이제 정조가 미리 죽기 전에 대장금을 아끼니까 유언을 남기고 도망가라 해가지고 대장금이 사랑하는 남자랑 도망가서 살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다른 지역 가가지고 평민처럼 살아. 원래는 청민이 됐어야 되는데 벌에 의해서 알겠지? 그래서 이런 도망의 방식 알겠죠? 그 다음에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한테 내가 돈 모았어 이거 먹고 떨어져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평민이 되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숙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아예 제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백량으로, 그렇죠? 아예 법으로 명문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는 국가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는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왜? 노비일 때는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된 거기 때문에 뭡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속량이나 도망을 통해가지고 평민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제 평민이 되고 그러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돈 받고 쟤네들을 풀어주는 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직역은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유학은 벼슬하지 않는 유생을 지칭했으나, 자, 여기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로 뭐다? 벼슬하지 않는 유생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뭡니까?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져 버렸다. 명칭으로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양반이지만 뭡니까?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사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렇죠? 이런 말이 되었다는 거죠. 자,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족보를 뭡니까? 위조하는 일들도 꽤 많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배우는 소설들 중에 태평천하나 3대 같은 작품을 보면은 태평천에서 윤직원 양반도 처음에 하고 있는 짓이 바로 뭐야? 남의 집 족보를 사다가 그거를 뭡니까? 위조해가지고 족보를 만들고 그리고 원래 양반 가문과 자기 자식을 혼인시켜가지고 양반 가문으로서 더욱더 이제 그 위치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상민들과 같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양반으로 편입되기 위한 방법들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쵸? 바로 뭐다? 상민층은 이 사람들은 중인이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유학 직역을, 그죠? 직역을 얻으려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유학 직역,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이 있다? 군역이 면제가 되는 특권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쵸? 유학 직역의 획득은 기본적으로 이꼴 바로 뭐다?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양반전 같은 데서도 보면 뭐야? 부자가 몰락한 양반한테서 양반을 사잖아, 그치? 그게 유학 직역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군수가 막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 이것까지 기억하는 학생이 아마 없을 테지만 군수가 양반을 하면서 뭡니까?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가문을 따르지만 니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알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얘는 이미 원래 대대로 어떤 뭡니까 물을 따르든 문을 따르든 하는 가문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가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니 알아서 해라. 어느 정도에 살짝 무시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그럼 여기서 양반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몰락 양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양반층의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신흥 계층들, 바로 분홍과 대상 같은 그런 신흥 계층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그래서 양반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신흥 계층들이 바로 뭐가 했다? 유학으로 편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유학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신분제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글 보도록 합시다. 바로 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제에서는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즉, 아까 앞에서 바로 앞부분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양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관리로서, 즉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 과거 응시 자격도 양인 안에서 나누게 되었다는 거야. 바로 세분화돼서 양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문반이나 무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였다? 그 기술직들, 바로 의료, 의사.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의사가 천한 직업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라든지 혹은 통관, 번역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정부에 관직을 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영호는 단계 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량공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로 뭐다? 유영호과 정량용의 개혁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개혁론은 바로 뭐다?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이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 유형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자,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자, 이게 바로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바로 도덕국가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바로 뭐다? 노비제 폐지를 주장을 했다는 거야. 즉, 그러면 유형원의 주장에 따르면 신분의 변화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아니 가능해요. 뭐야,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가능하죠. 왜? 신분 세습을 비판했고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유형원은 바로 뭐다? 인재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되는 거지, 신분에 따라서 등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시키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유형원의 기본 생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 여기서 3인은 요 4개 중에 하나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산업공상이라고 하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게 바로 광대랑 그 다음에 백정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백정 같은 경우는 생명을 죽인다는 이유로 굉장히 천대시합니다. 알겠죠? 전시를 하게 돼요. 알겠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철폐를 하고 이쪽으로 편성하자. 즉 차별을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는
과거제 대신에 공거제를 통해서 자 유영어는 공거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한다. 시험이 아니라 추천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영원이 지적한 공거제 개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해서 능력 중심의 뭡니까 인재 발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과거의 문제점이 또 예전에 이제 그 모의고사 지문에 과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바로 뭐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사람의 추천 그리고 뭡니까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급을 특히나 향촌 사회에서의 그런 사람의 그런 그 직급을 유지를 해주고 이를 또 심지어 세습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일종의 공거제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왜? 과거를 통해서 능력 위주로 인물을 뽑았더니 과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지역에서 일정 시간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것과 똑같은 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자기의 업적을 위해 가지고 단타성,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추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결과만. 근데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뭐 그런 일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교육 같은 경우는 먼 앞날을 보고 우리가 차근차근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의 꾸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단타성 업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특히나 지방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공거제 제도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정약용은 바로 뭐다?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어떻게? 얘는 어떻게 했다? 사무 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얘는 오히려 신분제를 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철저하게 나누어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야. 오히려 유영원과는 반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그래서 플러스 여기서 사는 선비죠. 그렇죠? 선비 집단을 재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자,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공거제와의 공통점은 추천으로 선발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두 번째는 바로 일정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서 그렇죠?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을 했다. 이런 점은 유영원의 공거제랑 유사한 면이 보이죠. 그렇죠? 자,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국민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요 지점이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유형원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유형원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다? 노비제 자체를 폐지해야 되고, 그쵸?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쵸?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정약용은 신분제를 더 엄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선사를, 추천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대신에 사한테 거의 한 70% 이 정도 이상 주고, 나머지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하지만 여기서도 또 역시 노비는 제외야. 즉, 정약용은 철저하게 노비 제도를 찬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인들에서 뽑아가지고 얘네들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은 유형원과 차이가 된다는 거죠. 자,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자,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이런 건 공통점이 되는 거죠. 자,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바로 뭡니까? 이 독서 지문 분석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15분 정도 쉰 다음에 뭡니까? 이어서 문법 내용 들어가도록 합시다.